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수출이 아주 처참합니다. 효자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까지 휘청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반도체가 뭐길래 이 난리들일까요? 이쯤 되면 우리도 반도체에 대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반도체 패권 경쟁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다 보신다면 반도체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반도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흔히 떠오르는 모습은 바로 이런 그림일 겁니다. 작은 요 녀석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일단 반도체에서 요 반이라는 글자를 뺀 요 도체부터 뭔지 알아봐야 됩니다. 도체가 뭘까요?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나무, 모래, 철, 물, 플라스틱, 유리 등등 오만 가지 것들이 있죠. 이 많은 물질들을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전기가 통하는 물질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자, 예를 들어 철은 전기가 통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구리나 금 같은 금속 물질이 전기가 통하죠.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바로 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체다. 대표적으로 철이나 구리, 금속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자, 반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뭐 나무, 유리, 고무, 플라스틱 이런 놈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죠. 이런 물질을 바로 부도체라고 합니다. 네. 자, 도체가 전기가 흐르는 거라면 아닐 부도체는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인 거죠. 자, 쉽죠? 전기가 흐르면 도체, 흐르지 않으면 부도체. 플라스틱, 유리, 고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도체입니다. 자, 쉽죠? 어렵지 않죠? 전기가 통하면 도체,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부도체입니다. 자, 우리가 얘들이 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는지 과학적인 이유까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살아온 경험상 뭐가 도체인지 아닌지 구분은 할 줄 알죠? 아니까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지면 큰일 나는 걸 아니까요. 자, 도체와 부도체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반도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반도체는 어떤 놈일까요? 이름을 보면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 섬이 두 개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섬이니까 사람들이 걸어서는 두 섬을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다리가 건설된다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다리가 딱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겠죠. 이쯤 되면 뭐 이 두 개 가지고 섬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다리는 최첨단 다리라서 이렇게 연결도 됐다가 또 이렇게 접어지기도 하는 다리라고 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상황에는 다리가 이렇게 접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접었다가 들렸다가 접었다가 들렸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뭐 가끔씩 배가 밑으로 지나갈 때 다리가 이렇게 접어지는 거 본 적이 있죠. 예. 자, 이렇게 다리가 다시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시 오갈 수 없는 섬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하나의 땅이기도 하고 또 서로 끊어진 섬이기도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로 요 다리 때문에 말이죠. 예. 자, 이해되시죠? 예. 자, 반도체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어떤 물질에 자, 전기를 흘려보낼 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를 쫙 쬐어요. 예. 쫙 쬐어요. 자, 여기서 출발한 전기가 여기 끝까지 전해진다면, 이렇게 여기도 전기가 이렇게 짱짱짱짱 들어온다면 이 물체는 뭡니까? 바로 도체입니다. 예, 그죠? 예, 요 도체요. 왜냐? 전기가 이동을 했으니까요. 얘는 바로 도체입니다. 맞죠? 전기가 이동했다는 거죠. 반대로 자, 이렇게 또 물질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여기 또 앞에다가 전기를 쫙 보냈더니 자, 여기까지 전기가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얘는 뭘까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전기가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바로 부도체라는 겁니다. 네. 자, 어렵지 않죠? 이 얘기니까. 자, 그럼 반도체는 뭐냐? 자, 여기서 출발한 전기가 이 끝에 도착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닐 수도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도체의 성질과 요런 부도체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마치 여기가 하나의 땅이었다가 또 단절된 섬이었다가 조절이 가능했듯이요. 전기를 통하게 할지 아니면 전기를 통하지 않게 조작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다. 도체와 부도체의 반반의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자연의 물질 중에서는 이런 성질을 갖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인간이 손수 만들어낸 물질이죠. 혹시 어떻게 전기가 통했다가 통하지 않았다가 이게 가능한단 말이가. 이 과학적 원리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물질의 원자 형태와 자유전자 공유 결합 뭐 이런 개념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자, 오늘은 갈 길이 머니까 반도체의 과학적 원리는 생략을 하고요. 인간의 위대한 지성이 결국 이 반도체를 발명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렇더라도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물질을 만들어냈을까요?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게 어디에 필요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는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물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한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많이 했던 과학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전구를 하나 놓고 전구에 이렇게 전기줄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전지를 이렇게 딱 끼워요. 예.
자, 요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자, 이렇게 건전지를 딱 연결하면, 예, 요 전구가, 어떻게 되죠?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반짝. 예, 그죠? 예. 자, 건전지에서 나온 전류가 요 전기줄을 타고 전구로 가서 불을 밝힌 거죠. 전류가 또 이렇게 계속 돌기 때문에 전구가 쭉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전기가 흐른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잘 흐르고 있는 요 상황에서, 요 장치에 나무 조각을 하나 끼우는 겁니다. 예, 야, 뭐, 한 요쯤에서 나무 조각을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딱 끼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전구가 꺼지겠죠. 예, 전구에 불이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이동하는 길을 요 나무 조각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조각이 부도체기 때문에 요 전류가 이제 더 이상 흐르지 못한 거죠. 쉽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전기가 지나는 길에 요 나무 조각을 끼우면 불이 꺼진다. 바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장치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구의 전원 버튼입니다. 예. 자, 요 나무 조각을 끼운 요 부분에 전원 버튼을 만드는 겁니다. 전원 버튼이 있으면 전구를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장치에 자, 요쯤에서 요 딸깍딸깍 버튼을 만드는 겁니다. 자, 버튼. 자, 요 버튼을 누르면 나무 조각이 내려가서 이 전구가 꺼지고요. 또 한 번 더 누르면 나무 조각이 올라가서 다시 불이 들어오는 구조라고 합시다. 네, 요 버튼을 누르면 나무 조각이 꼈다 떴다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시다. 자,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 불을 켰다 껐다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예. 자, 최첨단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어린이 과학놀이 같은 소리를 하는지 이상하죠? 유치해 보여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구 장치는 그저 불을 껐다 켰다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은 아예 없어요. 자, 겨우 이런 장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가 전구니까 기본적으로 어두울 때 불을 환하게 밝히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상상력을 좀만 더 발휘하면 훨씬 멋들어진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구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첫째로 불을 밝혔다가 바로 끄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반짝 빛났다가 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이 전구를 짧게 빛내는 방법이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불을 좀 길게 켰다가 끄는 동작입니다. 예. 자, 버튼을 눌러서 전구를 켰다가 조금 길게 켰다가 버튼을 눌러서 다시 전구를 끄는 겁니다. 네. 자, 번째는 길게 빛내는 거죠. 예.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장치에는 요 버튼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동작이 생겼습니다. 불을 순간적으로 깜빡이는 동작 하나와 또 길게 켰다가 끄는 동작. 맞죠? 자, 요 동작을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동작을 깜빡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깜빡. 네, 약간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켰다 꺼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좀 길게 빛나니까 번쩍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오래 켰다 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깜빡이랑 번쩍이라는 두 기능이 생겼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기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꾸며 보겠습니다. 자, 또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지. 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어떤 시대에 슬픈 사랑의 주인공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고 해 봅시다. 자, 이 둘의 집은, 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 집이 절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또 바다가 흐르고 있어서 절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로미오가 여기 살고 줄리엣이 이제 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밑에 이 절벽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갈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쳐도 들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슬픈 사랑이 주인공이니까요. 둘의 사랑을 막으려고 누가 일부러 이런 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아주 참 서로 그립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둘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뭐 실제로 지금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뭐 소리 질러도 안 돼요. 자, 그러던 중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가슴 아파하던 누군가가 큰 일을 벌입니다. 자, 어떻게 이차저차 해서 이 전구 장치를 두 사람에게 홀래 전달한 겁니다. 이 허접한 이 전구 장치를 이 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씩 던져줬어요. 그리고 요 전구 장치와 하나 더 보낸 게 있습니다. 이 전구 장치와 세트로 바로 불빛 신호표입니다. 불빛 신호표. 자, 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렇게 서로 오갈 수 없고 소리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절벽에 같은 집에 떨어져 있고요. 어떤 누군가가 이 전구 장치를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몰래 건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빛 신호표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인 거지만 불빛 신호표, 이게 뭐냐면요. 자, 불빛을 활용해서 문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빛 신호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벳 A는 깜빡 번쩍이다. 그리고 알파벳 B는 번쩍 깜빡 깜빡 깜빡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알파벳 C는 번쩍 깜빡 번쩍 깜빡이다. 이렇게 A부터 Z까지 쭉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26개를 요 불빛으로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는 표인 겁니다. 불빛 신호표가요. 오로지 요 깜빡, 번쩍 두 동작만으로 알파벳을 다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받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저 전구로만 쓰면 될까요? 아니죠. 저 멀리 그대에게 메시지를 보내야죠. 자, 불빛 신호 표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깜빡을 4번 하면 바로 알파벳 H다. 그리고 요 깜빡을 2번 하면 알파벳 I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로미오가 줄리엣 방향으로 이제 불빛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깜빡 그리고 깜빡. 자,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네, 바로 하이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말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서로 뭐 말도 못하고 안부도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 하이 한마디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죠?
자, 이렇게 불빛 신호 체계가 있다면 이 허접한 장치로도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좀 답답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만 들인다면 이런 메시지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줄리엣, 이따위로 사는 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어. 우리 그냥 한날 한시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읍시다. 신이 우리 사랑에 감동한다면 우리를 바다에서 만나게 해주지 않겠어? 그게 아니어도 우린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날 것이요. 줄리엣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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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번쩍, 깜빡, 번쩍. 이게 뭔 뜻이냐면 바로 오케이라는 뜻입니다. 자, 반도체는 어디에 쓰이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긴 얘기를 했는데요.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휴대폰이든 TV든 전자기기를 쓰려면 전기 코드를 꽂던지 아니면 충전을 해야 됩니다. 기기를 작동시키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로 바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전자기기는 전기 에너지를 먹고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필요하고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전기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태양열도 전기로, 바람도 전기로, 석탄을 태워서도 전기로, 원자까지 깨부셔서 전기로. 왜냐?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를 밥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계 중에서도 꽤나 복잡한 놈에 속하는 컴퓨터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컴퓨터 키보드에다가 하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모니터에 당연히 하이라고 뜨게 되겠죠. 너무 당연해서 의심을 딱히 해본 적이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키보드에서 친 하이가 어떻게 모니터에도 하이라고 뜨는 걸까요? 컴퓨터는 기계라서 하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모니터에 하이라고 표시를 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오직 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하이를 이해시키려면 이 하이를 백날 알려줄 게 아니라 하이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인이랑 미국인이 있는데 서로 자기 나라 말밖에 못해요. 그럼 대화가 안 되겠죠. 그때 중간에서 누가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이라고 입력을 해도 컴퓨터는 개뿔 하이가 뭔지도 모릅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불빛 신호표처럼 하이의 뜻하는 전기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컴퓨터야, 네 몸에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하면 모니터에 하이라고 표시해줘.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키보드를 누른 거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기 신호를 받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어라? 내 몸속에서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해? 이런 신호가 올 때는 모니터에 하이라고 띄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눈에 하이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컴퓨터에게 뭘 전달을 하려면, 그러니까 입력을 이렇게 컴퓨터를 한다면 그거를 전기 신호로 다 바꿔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간단한 하이로 시작해서 최후의 한마디까지 할 수 있었듯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소리, 그림 모든 것들을 다 이 전기 신호로 바꿀 수만 있다면 컴퓨터도 그걸 다 인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하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고 오케스트라가 나올 수 있는 이유도요. 그 복잡한 것들도 다 요 전기 신호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기 신호를 만드는데 필요한 동작은 얼마라고 했죠? 수만 동작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겨우 요 두 동작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점점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기가 흐르냐, 안 흐르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가 안 흐르면 0, 반대로 전기가 또 흐르면 숫자 1로 약속된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짧게 빛나면 깜빡, 길게 빛내서 번쩍 했듯이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 0, 전기가 안 흐르면 0, 전기가 흐르면 1 이렇게 또 약속된 전기 신호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0과 1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이라는 간단한 단어부터 아바타 영화까지 요 0과 1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요런 체계를 바로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요새는 뭐 아주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모든 게 다 디지털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움직이는 방식이 바로 디지털이죠. 먼 미래에 태권브이나 건담, 트랜스포머 같은 것들이 날아다닐 때도 분명 디지털 체계로 움직일 겁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돼야 한다? 바로 0과 1,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반도체만이 전기를 흐르게도 하고 안 흐르게도 할 수 있으니까요. 0과 1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듣고 보니 반도체 전쟁 감히 할만하죠? 자, 반도체가 뭐고 왜 중요한지 대충 이해하셨죠? 물론 반도체는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하는 놈입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관건은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반도체가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 공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보다는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붕어빵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붕어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인 밀가루랑 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붕어빵 맛의 핵심이죠. 그리고 붕어빵을 구울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장비. 붕어빵을 굽는 시커먼 왁구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붕어빵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죽하고 파당금을 만드는 레시피나 또 빵을 굽는 노하우가 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최소한의 기술, 재료, 장비들이 있어야 붕어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일단 밀가루와 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재료들은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값이 들쭉날쭉하거나 재료를 팔았다 안 팔았다 하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비와 설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반도체의 원재료가 뭘까요? 다시 말해, 반도체는 뭘로 만드는 걸까요? 뭔가 대단한 재료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 모래요? 외계 행성에서 온 신비한 힘이 깃든 그런 특수한 모래가 있나 보죠? 정부의 비밀 조직이 그 모래를 채취해서 반도체를 만드는군요. 아니요. 그냥 길에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런 모래입니다. 놀이터나 운동장에 있는 그 모래들 말이죠. 딱히 대단한 재료가 아니죠. 대단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구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모래입니다. 그 흔한 모래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요 모래를 쓰는 이유는 요 모래 속에 있는 어떤 성분과 원소들이 바로 반도체의 필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흔해 빠진 모래 안에 그런 귀한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 모래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래에서 뽑아낸 특정 물질, 그 물질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한 바가지 퍼서 삼성전자에 갖다 준다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모래에서 뽑아낸 반도체 재료를 바로 히토류라고 합니다. 히토류 들어보신 적이 있죠? 말뜻 그대로 풀면 희귀한 모래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지만 요 모래가 희귀하다기보다는 모래에서 추출한 반도체 원재료인 재료인 이 히토류가 귀하다는 거죠. 그걸 히토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히토류가 반도체의 재료였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일단 이 히토류부터 사야겠네요. 그죠? 그럼 이 히토류를 파는 회사는 아주 인기가 많겠다. 그죠? 아까 밀가루와 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히토류를 파는 곳도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세계 히토류 시장의 90%를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의 90%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중국은 그래서 이 히토류를 갖고 가끔씩 꼬장을 부리기도 합니다. 너그 까불면 히토류 안 파는 수가 있어? 그럼 반도체 뭘로 만들 건데? 산유국들이 석유를 안 판다고 땡깡을 부리면 전 세계가 난감하듯이 중국도 이 히토류를 무기로 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를 어떻게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 반도체 공급망, 재료 수급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다 반도체 생태계에 변화를 주니까요. 아니 근데 좀 듣자니 좀 이상한 게, 석유는 특별한 곳에서만 난다지만 요 모래는 사실 그 온 천지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왜 중국에서만 히토류가 생산되나요? 중국 눈치 볼 거 없이 다른 나라들도 만들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요 모래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요 과정에서 환경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히토류 공장을 세우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들은 보통 선진국들인데 거기는 기후나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편이죠.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골치 아픈 게 많으니까 안 하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 중국은 왜 하는데요? 중국은 솔직히 아직 환경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반도체 생산 과정에는 친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도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빵을 구울 차례죠. 자, 붕어빵을 구우려면 왁구 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구워져 나오죠. 이 붕어빵 틀을 장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틀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하나는 한 번에 10마리를 구울 수 있는 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20마리까지 구울 수 있는 틀입니다. 당연히 1번 틀보다는 2번 틀이 더 많은 빵을 구울 수 있겠죠. 손님만 많다면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게 당연히 이득입니다. 생산비가 저렴해지니까 붕어빵도 더 싸게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어떤 틀을 쓰냐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떨까요? 반도체 생산에도 바로 이런 틀이 있습니다. 혹시 반도체와 관련된 뉴스나 자료화면을 볼 때 이런 둥근 원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원판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힘을 더 쏟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드러냈었습니다. 이 원판이 바로 반도체를 찍어내는 틀 같은 건데요. 이걸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웨이퍼. 웨이퍼라는 말은 좀 생소하지만 와플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네모난 홈이 파여진 빵이죠. 웨이퍼도 비슷하게 생겼죠? 와이퍼하고 웨이퍼는 같은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여기 둥근 웨이퍼 안에 네모난 조각들이 보이시나요? 이 네모 하나하나가 바로 반도체 칩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둥근 웨이퍼에서 이 네모난 칩만 딱 뽑아내는 겁니다. 요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만 쏙 빼내듯이 말이죠. 예. 우리가 흔히 반도체 하면 떠올리는 요런 모습 있죠. 까만 네모에 금빛 다리가 내려와 있는 이 모양이요. 이 까만 거 안에 바로 요 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자, 반도체를 찍어내는 이 틀을 바로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 네. 자, 그럼 이게 반도체 틀과 같은 거라면 요 붕어빵 틀처럼 똑같은 고민이 있겠죠. 반도체를 많이 만들려면 이 웨이퍼도 커야 됩니다. 그럼 한 번에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죠. 당연히 가격 경쟁력도 좋아집니다. 반도체 산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웨이퍼의 크기는 약 한 2인치 정도였습니다. 예, 지금 크기가 한 5cm 정도 됐다는 말이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엔 웨이퍼 크기가 12인치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생산량과 생산비가 좋아진 거죠. 자, 이렇게 생산량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요 안에 들어가는 칩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면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요즘에 전자기기들 보면, 기능은 좋아지지만, 갈수록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예. 자, 크기가 작아지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작아져야 되는데, 요 반도체 칩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요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작아지면서 기술은 더 정교해진다면, 예, 그게 바로 기술력이 발전한 거겠죠. 그죠? 예. 자, 제가 웨이퍼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웨이퍼도 아까 히토류처럼 반도체 기사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주 나오냐면 요 웨이퍼가 반도체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누가 오늘 붕어빵 얼마나 팔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글쎄 오늘 10마리 굽는 틀로 한 100번은 구운 것 같은데, 그럼 대충 1000개 정도 만들었구나 추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 웨이퍼가 몇 인치나 생산되었는지 따져보면 반도체 생산량도 대강 알 수 있는 거죠. 자, 최근 반도체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퍼 생산량도 줄었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반도체 만드는 재료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말하는 방식이란 이런 겁니다. 반도체를 분업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혼자서 다 만드는지,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회사들마다 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자, 아직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이번에도 붕어빵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붕어빵 장사가 나날이 번창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좀 짜볼까 합니다.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자, 1, 2, 3. 자, 일단 첫째로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밀가루와 팥은 사오더라도 반죽이나 팥앙금 레시피를 손수 개발하고요. 붕어빵도 직접 구워내고 그리고 판매까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시피 생산 판매를 전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레시피부터 굽는 기술, 장비, 판매망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일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레시피는 진짜 좋은데 빵을 굽는 장비가 안 좋아서 생산을 많이 못 해내요. 그만큼 수익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다고 생산 설비를 새로 갖추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붕어빵 굽는 일만 다른 공장에 맡기는 겁니다. 레시피는 우리가 자신 있어. 레시피는 그래서 직접 만들어. 근데 생산은 다른 공장에 외주를 주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우리 레시피대로 붕어빵을 만들어 주면 판매는 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 브랜드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빵 공장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붕어빵의 핵심인 레시피나 판매망만 잘 관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방식 이해되시나요? 여기 직접 다 하지만 여기는 일부 부분을 외주로 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붕어빵을 직접 굽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뭘 파는 거냐? 바로 붕어빵 레시피만 파는 겁니다. 붕어빵 레시피만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거죠. 자, 결국 중요한 건 붕어빵 맛이니까 이 맛을 결정짓는 레시피만 판매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붕어빵 레시피와 노하우만을 파는 거죠. 붕어빵 레시피 전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붕어빵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생산 판매를 다 하지 않는 거죠. 자, 요 세 방식 모두 이해되시죠? 자, 놀랍게도 반도체 생산도
정확히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 방법처럼 직접 설계, 생산,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를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직접 다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바로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설계, 생산, 판매 다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아주 큰 회사들만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텔이 바로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건 바로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해되시죠? 종합반도체 회사.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분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반도체 회사는 설계도는 직접 만드는데 생산은 다른 회사에 맡깁니다. 그 말은 곧 또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회사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설계 따로, 생산 따로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설계는 하지만 생산은 하지 않는 회사를 바로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리스. 팹리스는 공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직접 생산을 안 하니까 공장이 필요 없죠. 그리고 생산만 하는 회사를 바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팹리스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요 파운드리에다가 주고요. 또 그걸 파운드리가 만들어서 다시 팹리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팹리스는 그렇게 파운드리가 만들어준 반도체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또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다 만든 반도체는 팹리스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파운드리가 파는 게 아니에요. 파운드리가 만들어서 다시 팹리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팹리스로 유명한 회사는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요 파운드리로 유명한 회사는 T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TSMC라는 기업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아주 급부상한 기업입니다. TSMC는 대만 기업인데요. 최근 국제뉴스에서 대만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TSMC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TSMC가 있다.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기를 노리는 곳도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레시피 전문 회사였죠. 반도체 업계에서도 오직 설계도만으로 승부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도 않고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회사에는 반도체 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바로 칩리스라고 합니다. 칩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공장이 없어서 팹리스고 여기는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그 반도체도 없다 해서 칩리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레시피 전문 회사에 실제 붕어빵이 있을 필요가 없죠. 대신 이런 회사들은 레시피가 기가 막히게 좋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대충 굴러다니는 레시피를 알려주면 누가 여기를 찾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칩리스 회사도 아주 고도의 특수한 반도체가 필요한 회사들한테서 주문을 받아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게 핵심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들은 생산도 하지 않고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마다 각각 또 특성이 다릅니다. 잘하는 게 다르고 또
전문화되어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반도체가 나날이 중요해지니까 반도체 회사의 위상도 갈수록 높아지고 경쟁도 더 치열해지겠죠. 요즘엔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계획들이 다 중요한 뉴스거리가 됩니다. 단순히 경제 이슈를 넘어서 세계 반도체 패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반도체 얘기를 오늘 한 번에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편은 특별히 1부와 2부로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1부가 반도체의 기초적인 이해라면요. 다음 2부에서는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다. 반도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 자그마한 칩 때문에 펼쳐지는 세계 반도체 전쟁까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